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자료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뜨거운 감자죠. 행동주의 펀드, 그리고 온라인 파트너스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시장에 주목을 받게 됐는지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맞아요. 특히 온라인 파트너스가 최근에 지분을 확보한 그 솔로엠이라는 기업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아, 솔로엠이요? 네, 전자 가격 표식이 ESL 분야의 강자인데 최근에 여러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주주들 관심이 확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온라인 파트너스가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 그 의미는 뭔지, 그리고 솔로엠에서는 지금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뉴스 정리하는 걸 넘어서요. 네, 이 흐름이 여러분의 투자나 또 시장 전체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분석해보는 거죠. 좋습니다. 우선 행동주의 투자, 이게 정확히 뭔지부터 좀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아, 네네. 우리가 보통 주식 사서 오르길 기다리는 거랑은 좀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행동주의 펀드는 특정 기업의 지분을 사들인 다음에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하나요? 아주 적극적으로 회사 경영에 목소리를 냅니다. 배당 늘려라, 아니면 자사주 사서 소각해라, 이런 요구도 하고요. 오, 직접적으로요? 네. 심지어 비효율적인 사업은 좀 정리해라, 아니면 지배구조를 개선해라, 이런 제안까지 하죠. 목표는 딱 하나예요.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서 주가 상승으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전에는 왜 그 외국계 펀드들 보면 먹튀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시선도 좀 있었잖아요. 있었죠. 파트너스는 좀 다른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뭐가 좀 다른가요? 네,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온라인은 KKR 같은 아주 유명한 글로벌 사모펀드 출신 이창환 대표가 2021년에 설립했어요.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1조 원 넘는 자금을 굴리면서 확 떴죠. 와, 1조요? 네, 근데 이들의 방식이 좀 달라요. 단기 차익 실현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높이고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장기적인 관점.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국내 시장이나 기업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정도, 과거 일부 외국계 펀드와는 좀 다른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성과로 벌어줬잖아요. SM 엔터테인먼트 사례가 워낙 유명하죠. 맞습니다. 그게 정말 대표적인데요. 온라인의 전략을 보면 그냥 막연히 목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각 기업의 핵심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찾아내서 공략하더라고요. 아, 핵심 아킬레스건요. 네, SM에서는 라이크 기획이라고 내부 거래가 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걸 딱 짚어서 결국 계약을 종료시켰고, 이게 경영 투명성 강화로 이어졌죠. JB금융지주에서는 또 이사회 구성에 직접 개입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도록 유도했고요. 아, 이사회까지요? 네,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투자 같은 경우는 이게 첫 행동주의 펀드 투자였는데 약 3년 반 만에 무려 200%가 넘는 수익률로 성공적인 엑시트를 했어요. 그러면서 배당 확대 같은 자본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죠. 와, 200% 수익의 정책 변화까지. 단순히 문제 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군요. 그렇죠. 이런 활동이 가능해진 배경에는 사실 제도적인 변화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해요.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특히 감사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게 된 거요. 이게 기존 경영진 입김에서 좀 자유롭게 감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또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 같은 것들도 행동주의 펀드에게는 힘을 실어준 셈이죠. 아,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군요. 네, 독립적인 인사를 이사회에 넣거나 경영진을 견제할 통로가 열린 거죠. 자, 이렇게 성공 사례를 착착 쌓아온 온라인 파트너스가 최근에 움직임을 보인 것이 바로 솔로엠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ESL 강자. 네. 근데 왜 하필 솔로엠이었을까요? 최근 논란이 많았다고 하셨는데. 네, 솔로엠은 원래 삼성전기에서 분사해서 나온 회사고, 특히 ESL 분야에서는 세계 2위권 경쟁력을 가진 상당히 탄탄한 기업입니다. 기술력은 있군요. 그럼요. 그런데 최근에 이른바 오너 리스크가 좀 크게 부각됐어요. 예를 들면 회사 돈으로 산 자사주를 최대 주주인 대표 본인에게 시세보다 싸게 넘기려다가 주주들 반발을 샀고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핵심 사업인 ESL 부문을 분사한다는 설도 돌았는데 이게 뭐 회사는 부인했지만 시장에서는 알짜 사업을 빼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계속했죠. 성장 동력을 가져가려는 의도? 그럴 수 있다는 의심이죠. 게다가 대표 아들이 상표권을 가진 신사업 관련해서 잠재적인 이해충돌 문제라던가 또 두 아들이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는 논란 속에서 경영에 참여하는 문제 같은 것들도 불거졌습니다. 아, 좀 복합적이네요. 네, 바로 이런 점들이 행동주의 펀드가 여기는 우리가 개선할 여지가 있겠다 하고 개입할 명분을 주는 지점들이 되는 겁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정말 우려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파트너스가 8.04%, 그리고 VIP 자산운용도 7.99% 지분을 확보했다는 건 의미가 크겠어요. 아주 크죠. 왜냐면 최대 주주 측 지분이 한 20%대에 머무르거든요. 아, 생각보다 높지 않네요. 네. 그런데 여기에 온라인하고 VIP 이 두 곳 지분을 합치고 또 국민연금 지분도 한 7% 정도 돼요. 이걸 다 더하면 영향력이 상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온라인의 지분 확보 목적이 공시상으로는 일반 투자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앞으로 솔로엠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기대감이 크군요. 네, 실제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급등하기도 했고요. 듣고 보니 정말 흥미롭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제가 투자한 회사에 갑자기 이런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왔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그럼 주주로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게 좋은 신호일까요? 그 김우진 서울대 교수님 인터뷰에서도 그런 예가 나왔는데 대체로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긍정적으로요? 네. 왜냐면 행동주의 펀드가 주목한다는 것 자체가 그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 예를 들어 뭐 장부상 자산 가치 같은 거에 비해서 시장 평가가 너무 낮다. 즉 저평가되어 있고 뭔가 경영을 개선하면 주가가 오를 여지가 크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PBR이 낮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아하. 그리고 이들의 활동이 만약 선동하면 배당이 늘어나거나 자사주 소각해서 주당 가치가 오르거나 하는 식으로 그 혜택이 펀드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에게 돌아가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또 불투명했던 경영 관행이 개선되면 그건 기업의 체질 자체가 튼튼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보면 온라인 같은 이런 국내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게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문제, 흔히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까지요? 네, 기업들이 좀 비효율적으로 쌓아두기만 했던 자본이 주주 환원이나 아니면 M&A 같은 걸 통해서 좀 더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갈 수 있게 뭐랄까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 파트너스와 솔로엠 사례를 통해서 행동주의 투자의 역할과 그 영향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또 주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이 있어 보이네요. 네, 그랬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동주의 투자가 항상 이상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건 아닐 수도 있겠죠. 아, 물론 그럴 수 있죠. 때로는 너무 단기적인 주가 부양에만 집중한다거나 좀 무리한 요구를 해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오히려 해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소모적인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네, 그 점도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내놓는 주주 제안들이 정말로 기업과 모든 주주를 위한 장기적인 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춘 건지 아니면 그들 자신의 단기적인 이익을 위한 전략인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기업들은 이런 외부의 압력이 오기 전에 스스로 먼저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과연 얼마나 기울여야 할까요? 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앞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